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우리나라 문명의 시원이었던 요하 문명의 그 개괄하고 그 후예가 됐던 5개 언어의 그 분기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요하 문명이 역사 속에 남긴 그 간략한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하 문명에 관련된 나라들이 역사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전국시대 지리신화서인 산해경입니다. 산해경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와 산, 이민족과 그에 관련된 신화와 여러 가지 기이한 이야기들, 그것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여기 이제 해내북경, 해내동경, 해내경 세 편에 이 요서 문명에 관련된 국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내라는 것은 북해와 동해의 서쪽을 말하는 것이고요. 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의 북쪽을 말하는 것이고, 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동쪽을 말합니다. 옛날에 중국은 그 주나라를 중심으로 한 중원 지역을 중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동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는 중국이라는 의미로 쓰이질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미 이 땅에는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이 해내 동경의 그 동쪽을 그 중국이 아닌 땅의 이민족 이렇게 간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해내 북경에는 흉노 계제지국, 여린지국이 있고, 그 다음에 동호가 그 큰 호수 대택의 동쪽에 있고, 이인이 동호의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맥국이 산시성과 호북성을 흐르는 한수의 동북쪽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동북쪽에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땅이 연나라에서 가까워 가지고 연나라가 그걸 멸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이 산해경이 쓰일 때는 맥국은 없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내동경은 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보시면 거연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나오고, 그게 이제 동북쪽, 이 동북쪽을 차지하고 있고, 개국이 연나라의 남쪽에 있고, 그 개국은 외나라의 북쪽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외는 연나라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열양의 동쪽이라고 하는데, 열수인지 열양이라고 하면 보통 열수의 북쪽을 열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양이 한강의 북쪽이라고 한양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열양도 마찬가지인데, 그 열양이 어딘지는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이론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베이징 근교를 흐르는 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열양은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것이고, 그 조선이 거기에 이제 동쪽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은 그 열양의 동쪽에 있는데, 그 위치를 보면 해북 산남이죠. 그러니까 이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 그러니까 여기가 조선의 위치가 되는 것이고요. 열양은 연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에 속하는 것은 외와 열양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그 독립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조선의 동쪽은 다 조선에 속해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동의전에 보면 그 숙신이 조선에 속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인은 조선하고 같은 동족이니까 당연히 속해 있을 것 같고, 숙신은 이민족인데도 조선에 속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해경이 쓰일 때만 해도 연나라는 이민족으로 취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그 산해경의 해내경,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그 편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동해의 안쪽, 안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서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서쪽 북해 구석에 나라가 있어서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는데, 하늘이 그 사람을 그 천독기인, 이 쉼표를 중국 사람들이 썼는데 저는 이걸 천독기인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그 사람들을 아끼는데, 그 사람들은
물가에 산다. 이게 그 중국 그 문장에서 겸언문이라고 목적어가 되고 그 다음 그 문장에 주어가 된다. 그런 그 겸언문 형식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들은 물가에 산다. 그리고 이게 외인 에지인데 그 다른 사람들을 아껴서 다른 사람들을 친하게 지내서 그들을 아낀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민족하고 굉장히 잘 지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그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산해경이 쓰여진 지 200년 뒤에 쓰여진 그 사기 흉노열전 이걸 보면 거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사라져 있고요. 동호와 조선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연은 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즉 흉노가 이제 그 누번과 임호로 갈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그 흉노열전에 보시면 조나라의 무령왕이 옷을 다 그 풍속을 다 바꿔서 오랑캐 옷을 입고 말 타면서 쏘는 걸 배우고 그렇게 해서 누번과 임호를 깨고 운중, 안문, 대군을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그 조금 뒤에 그 후 연나라에 그 현명한 장군 진계가 있어서 그 동호에 인질로가 있었는데 동호가 그 사람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나라로 돌아온 다음에 기습을 해서 동호를 쫓아냈다는 거고요. 그 동호는 천리를 투각을 해서 그 여기 원래 동호가 여기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여러 가지 그 군들을 설치하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조선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 엉뚱하게 이제 그냥 조선에 대한 얘기는 생략을 하고 그 장성을 쌓은 얘기만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령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장성을 쌓았고 그 연나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장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호를 쫓아내고 여기 조선이 있었는데 조선을 쫓아내서 여기다가 그 자리에다가 요동군, 요서군, 삼국군, 어양군, 우부평 이렇게 5개 군을 설치했다는 것이죠. 조나라는 누번과 임호를 쫓아내고 운중군, 안문군, 대군을 여기다 설치한 것이고요. 그래서 흉노도 쫓겨나고 동호도 쫓겨나고 조선도 쫓겨났습니다. 그게 이제 흉노 사기 열전에 나오는 거. 사기 흉노 열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기가 쓰여진 후 또 180년이 지나서 논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왕충이라는 사람이 논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이상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나라의 시대에 천하가 평안하니까 월상에서 흰 꽝을 바쳤고 이 월상은 그 지금 남월, 월남 뭐 이런 데로 추측이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광시성 그쪽인 것 같고요. 근데 정확한 위치는 모른답니다. 그다음에 외인이 창초를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외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다는 의미겠죠. 이 사람들이 창초를 바쳤는데 창초는 특이하게 그 중앙아시아 원산의 튤립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보면 아마 그 창초에 대한 그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앙아시아 원산 튤립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근데 특이한 것이 그 설문해자는 그 논형이 쓰여진 조금 뒤에 쓰여진 책인데 거기 해석 그 글자에 대한 해석을 보면 이 창초를 가지고 기장으로 술을 담가 갖고 쓸 때 그 향을 낸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강신하는데 좋다 뭐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이고요. 근데 창초가 얼마나 중요한 그 향초냐 하면 그 해설에 보면 그 천자는 그 창초로 향을 내고 제후는 훈으로 내고 대부는 난초와 지초로 내고 그 사대부는 그러니까 그 선비는 소로 내고 서인은 다북속으로 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창초가 굉장히 중요한 그 향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앙아시아 원산의 그 향초를 외인이 바쳤다고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외인이 거기 산다는 의미기도 할 테니까 이게 참 특이한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에서는 그 상세한 설명이 빠져 있던 그 연나라가 조선을 몰아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선이 그 요서지방과 요동을 그 잃게 된 그 과정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거리를 보면 그 이천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잃은 땅이, 우리가 잃은 땅이 이천리인데, 그게 정확하게 천진에서부터 그 압록강 어귀 단동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830km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난 그 우리가 영토를 잃었던 그 시기에 정확하게 이게 그 이천리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그 이제 한나라가 그 조선을 사실은 멸망을 시켰잖아요. 우리가 한나라한테 식민지가 최초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을 뺏겼는데, 그때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그 한나라에서는 낙랑군이라는 그 군을 설치를 했는데,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는 조선이라고 그냥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해보면, 그 위치를 설명을 해보면 조선 이렇게 고구려, 부여, 음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요동군, 요서군, 우북평, 상곡군 이런 쪽에는 특이하게도 그 동호, 오환, 이제 동호가 이때는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환으로 바뀌는데, 그 오환 쪽의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 원위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요동 같으면 원래 그 요동 요서 같으면은 조선의 땅이었는데, 그 자리까지 동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오한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그 동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뭔가 투쟁력이 조선보다는 강했는지 여하튼 다시 다 돌아와 있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위나라의 용병처럼 싸움질을 해서 고구려도 쳐들어오고 부여도 쳐들어가고, 하여튼 굉장히 이 한민족을 압박하는데 이 동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위나라 사람들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좀 당하게 되는데요. 그게 좀 안타깝죠. 사실은 다 같은 이 요서 문명의 후예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황하 문명의 후예들의 앞잡이가 돼서 이제 자기 거의 가까운 민족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비도 그 동호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흉노는 지난번에 그 조나라의 무령왕 한 다음에 깨진 다음에 한나라 때 엄청 힘을 쓰다가 그 나중에는 한나라에 쫓겨나서 거의 그 서쪽으로 완전히 쫓겨납니다. 그래서 빈 자리를 선비가 차지하게 되고요. 이 선비는 누구냐 하면 결국은 그 동호의 일파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비 역시 동호 지어 그렇게 돼 있죠. 그 선비도 동호고 오한도 동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한이란 이름은 오란산이라고 바뀌었는데, 그 동호가 여기 있다 쫓겨나서 오한산이라는 데까지 밀려나서 그 산을 근거지로 해갖고 그 의지에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한족으로 이름이 바뀐 거고요. 오한으로 이름이 바뀐 거고요. 그러니까 다 동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근데 동호의 그 이름은 퉁구스를 한자로 바꿔 쓴 게 그게 동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만주족 그게 같은 의미겠죠. 이번에는 조선과 외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들이 중국 대륙 쪽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후한서는 서기 445년에 쓰여졌는데요. 서기 178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비족의 그 왕 중에서 단속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략질을 하다가 주천이라는 여기 산서성에 있는 지명입니다. 여기까지 다 노략질하고 돌아다니고 막 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밭이나 아니면 가축이나 사냥해서는 음식을 다 댈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오후 진수라는 강이 길이가 수백 리나 되는데 물은 흐르지 않고 가만히 있고요. 거기 물고기가 있는데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들어보니까 외인들이 그 그물질을 잘한다 그래서 이걸 듣고서는 바로 나가갖고 외인국에 가서 처녀가를 잡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진수 그 강가에다 두고서 고기를 잡게 해서 식량을 조달하게 했다. 그런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여기 어딘가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기 178년이니까 서기 178년에 여기 살았으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산해경은 대략 서기전 300년이니까 여기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도망간 건지 아니면 원래 여기 요서지방이 원래 그 요하 문명의 근거지니까 여기서 외인들도 계속 같이 살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해서는 평주 북평군 치소, 그러니까 그 소재지죠. 군 소재지가 노령현이라는 데인데 노령현에는 그 조선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성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여기 조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징 옆에 조선성이 있다는 거죠. 즉 그 얘기는 즉슨 아마도 베이징까지 고조선의 그 영역이었다, 영토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과정에서 제가 살펴보면서 배운 거는 혁신에서 뒤떨어지면 장기적인 생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그 굉장히 그 주위 사람들하고 우호적으로 그 잘 생존을 했지만 결국은 철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뒤떨어지면서 그 영토 근거지였던 그 본거지였던 요서와 요동을 잃어버리고 한반도로 쫓겨났죠. 그게 결국은 혁신에서 뒤떨어진 거였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배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동과 요서는 배후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 좁고 반면에 이제 연나라 같은 경우는 배후가 굉장히 넓었으니까 그런 배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 배후가 지금은 이제 그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동맹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배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영토의 그 변천에서 보듯이 혹은 그 영토의 이동에서 보듯이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야지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배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